어머니, 방 정리해뒀어요. 짐 챙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좀 나가주세요. 그날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정숙 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이정숙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짓고 김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아들이 장가를 간 후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결혼 15주년 기념일이었으니까요. 정숙은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잡채도 만들었습니다. 전날 저녁에는 시장에 가서 제철 과일도 샀습니다. 냄비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미역국을 보며 정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도 이 국을 끓여주면 2그릇씩 먹어치우곤 했지요. 엄마, 이거 맛있어. 하며 웃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은 일찍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정숙이 돌아보니 며느리가 팔짱을 낀 채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화장은 이미 다한 상태였습니다. 묘하게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러니, 수진아? 잠은 잘 잤어? 어머니, 이제 좀 쉬셔야죠. 며느리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정숙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가스레인지를 껐습니다. 국물이 부글거리던 소리가 멎었습니다. 주방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쉬어? 오늘 너희 결혼 기념일인데 엄마가 좋은 거 해주려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이제 편히 지내셔야 할 나이잖아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던 건 정숙이 아직 세상을 너무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며느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를 읊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어?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어머니, 방 정리해뒀어요. 짐 챙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순간 정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정숙의 방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정숙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옷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도 화장대도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남편의 사진조차 내려져 있었습니다. 대신 현관 앞에는 박스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스 안을 들여다보니 정숙의 옷과 신발 그리고 몇 가지 소지품이 대충 구겨져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대답 대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준혁이는 어디 있어? 내 아들은 어딨냐고. 정숙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출근했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고. 새벽, 일찍 나갔어요. 새벽에? 오늘이 무슨 날인데? 회의가 있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숙은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목소리가 너무나 태연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라는 걸 정숙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슨... 어머니, 방 정리해뒀어요. 짐 챙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숙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신호만 길게 울릴 뿐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4번째 시도에서 전화가 꺼졌습니다. 아들이 직접 끄는 것입니다. 준혁아, 제발.
정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한테 전화 좀 해라. 제발.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가정이 있잖아요. 며느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관리자처럼. 애도 낳아야 하고 저희만의 공간도 필요하고요. 어머니 계시면 불편해요. 솔직히 불편하다고? 정숙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한 번도 너희한테 간섭한 적 없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손주 봐주고. 그것밖에 안 했어. 그게 불편했어? 그게 불편했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너무 힘들어요. 나가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무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저희 인생인데 왜 어머니가 계속 간섭하세요? 제가 뭘 입든 뭘 먹든 어디를 가든 어머니 눈치를 봐야 하잖아요. 나는 한 번도 계셨잖아요. 항상. 거기 계신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오래 쌓인 불만과 적의가 가득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지켜온 집이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남편이 태어난 집이고 내가 시집와서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집이라고.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곳도 여기고 내가 준혁이를 키운 곳도 여기야. 명의는 준혁이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5년 전 아들이 결혼하면서 집 명의를 이전해달라고 했을 때 정숙은 별 의심 없이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계속 이제 준혁이가 가장이니까 명의도 아들 앞으로 해야죠 하고 속삭였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들이니까요. 자신이 낳아 기른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이제 어머니 없이 살고 싶어요. 우리만.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박스를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하나하나 현관밖 복도로 옮겼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 나갈 데가 없어.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며느리는 정숙의 가방과 지갑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더 내밀었습니다. 이거 50만 원이에요. 당분간 쓰세요. 정숙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봉투를 정숙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제발 나가주세요.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려서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끈을 제대로 묶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정숙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들였던 식탁, 아들이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리던 거실벽,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 앉던 마루, 남편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안방.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35년. 정숙이 이 집에서 산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정숙은 박스를 끌고 골목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박스가 무거웠습니다. 몇 발짝 가다가 쉬고 다시 끌고 또 쉬었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지만 정숙은 추웠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정숙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3층 베란다에서 며느리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숙과 눈이 마주치자 며느리는 커튼을 쳤습니다. 정숙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동네 모텔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10,000원짜리 3장을 내고 들어간 방은 좁고 냄새가 났습니다. 박스를 뜯어보니 옷 몇 벌과 낡은 신발, 그리고 남편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숙과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우리 아들이, 우리 준혁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꺼내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도 보냈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제발 전화 좀 해라.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고칠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숙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습니다. 물이 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살지? 정숙은 봉투에서 돈을 꺼내 세어봤습니다. 50만 원.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한 달? 2달? 정숙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이정숙은 처음으로 집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부동산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50만 원으로 구할 수 있는 방은 많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이 얼마나 되세요? 50만 원이요. 50만 원으로는 힘드실 텐데요. 부동산 중개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곳은 정숙을 보자마자 거절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젊은 사람들만 받아요.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못 내실 것 같은데 어떻게 계약을 해요? 정숙은 하루 종일 걸어 다녔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방을 구하지 못하면 또 모텔에서 자야 했으니까요. 해가 질 무렵 정숙은 간신히 방 하나를 찾았습니다.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30만 원. 방 크기는 겨우 서너 평 정도였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햇빛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얼룩이 져 있었고 화장실 변기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여기라도 있는 게 어디? 요즘 이 가격에 방 구하기 힘들어요.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정숙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짐을 옮긴 날 정숙은 방 한가운데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것이 정숙의 새 보금자리였습니다. 35년을 살았던 그 집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정숙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15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낼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숙은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동네 가게마다 들어가 일 좀 시켜주세요 하고 부탁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젊은 사람 필요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 그럼 좀. 경력이 있으세요? 없으시면 안 되는데.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은 식당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하루 5시간, 시급 9,000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내기에는 빠듯했지만 그래도 있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첫 출근 날 정숙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식당은 아침 6시부터 문을 열었으니까요.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손은 세제 때문에 갈라지고 트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정숙은 출근했습니다. 아프다고 쉬면 일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10만 원. 세금을 떼고 받은 금액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돈으로 월세를 냈습니다. 30만 원. 그리고 공과금을 냈습니다. 10만 원. 남은 돈은 70만 원이었습니다. 하루에 2만 원씩 쓸 수 있었습니다. 정숙은 하루에 한 끼를 먹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 또는 편의점에서 산 주먹밥 하나. 가끔 식당에서 남은 반찬을 얻어올 수 있으면 그걸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살이 빠졌습니다. 옷이 헐렁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뺨은 푹 꺼지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정숙은 더 이상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은 우연히 아들 부부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버스를 기다리다가 무심코 핸드폰을 켠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최근 게시물이 떴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새로 산 소파, 가죽 소파였습니다. 수백만 원은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사진은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주도 여행 사진이었습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결혼 15주년 기념 제주도 여행 남편이 깜짝 선물 준비해줬어요. 사랑해요. 정숙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했습니다. 저 집은 내가 지켜온 집인데, 저 아이는 내가 낳아 기른 아이인데, 저 여행은 나한테 줄 50만 원 빼고 남은 돈으로 간 거잖아. 정숙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받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즐거워 보였습니다. 주녀가 나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나 좀 도와줄 수 없니? 또요? 지난달에 50만 원 줬잖아요. 그건 보증금으로 다 썼어. 이번 달 월세는 겨우 냈는데 밥 살 돈이 없어서. 엄마, 나도 힘들어요. 그래도 제주도는 갈 수 있잖아.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SNS 봤어요. 응, 봤어. 좋아 보이더구나. 엄마, 그건 우리 돈이에요. 내가 번 돈으로 간 거고요. 나는 내 엄마야. 내가 널 낳아서 키웠어.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시켰어. 근데 이제 와서 내 돈이라고? 엄마는 엄마 할 일 하신 거잖아요. 나도 이제 제 가정이 있어요. 주녀가 엄마, 이제 제발 저 좀 내버려둬요. 전화도 하지 마세요. 저 이제 정말 힘들어요. 주녀가 제발. 나중에 전화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이었지만 아무도 정숙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강에 가서 뛰어들까? 아니면 약을 많이 먹을까?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몸은 더 아팠지만 익숙해졌습니다. 통증도 익숙해졌습니다. 외로움도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식당 주인이 정숙을 불렀습니다. 이모, 미안한데 다음 달부터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왜요? 알바 하나 새로 뽑았거든요. 대학생인데 좀 더 빠르게 일해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아니에요. 결정된 거예요.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은 식당을 그만뒀습니다.
마지막 월급을 받았습니다. 주인은 수고했어요. 한마디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정숙은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나이도 더 들었고 몸도 더 안 좋아졌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니 2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날부터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빵 한 조각 또는 물만 마시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밤마다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벌을 받는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여자는 동네 부동산 사무실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잠시 그늘에서 쉬려던 참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중년 남자 2명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 재개발 대박이야. 진짜. 특히 성산동 산자락 쪽은 금싸라기 땅이라니까. 맞아. 거기 땅 가진 사람들 완전 로또 맞은 거지. 평당 가격이 얼마나 뛸지 몰라. 정숙의 발걸음이 멎었습니다. 성산동 산자락.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기억을 되짚어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시골에 밭을 하나 사둔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뭐라도 심어서 팔면 되겠지 하며 웃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땅을 한 번도 가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숙도 그 땅의 존재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매년 세금 고지서만 날아왔고 여자는 그저 몇만 원씩 내며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기요. 여자는 부동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산동 재개발 얘기 들었는데 거기 땅 가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 네. 보상금이 어마어마하죠. 평당 1,000만 원은 우습게 넘어요.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쪽에 땅이 있는데요.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남자는 여자를 잠시 훑어보더니 컴퓨터를 켰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여자는 기억을 더듬어 주소를 말했습니다. 남자가 몇 번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여기 땅 명의가 본인 이름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대박인데요? 이 땅이 재개발 핵심 지역이에요. 보상금만 해도 최소 10억은 넘을 것 같은데요. 정숙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0억? 그 숫자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남편이 건네준 서류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분명히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죠. 지금 당장 개발업체랑 미팅 잡으셔야 해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정숙은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등기부등본을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종이 한 장. 그 얇디 종이 한 장이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무기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거였네요. 정숙은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그날부터 움직였습니다. 먼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고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도 갔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절차를 문의하고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개발업체 담당자와도 미팅을 잡았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개발업체와 계약을 맺은 후 첫 번째 계약금 5억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여자는 그 돈으로 법무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땅 명의를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싶은데요. 가압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하면 이 땅을 함부로 팔거나 담보로 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그걸로 해주세요. 즉시 신청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여자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엄마. 주녀가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목소리가 묘하게 밝았습니다. 뭔가 꾸미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그래. 엄마 사실 오늘 전화 드린 건요. 말해봐. 혹시 엄마 명의로 된 땅 있으시죠? 성산동 쪽에.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니? 아, 그게.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개발 관련해서. 근데 엄마 연락처를 모르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구청에서는 명의자 본인에게만 연락합니다. 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그 땅 보상금이 꽤 나온대요. 근데 엄마 혼자 처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 해서요. 도와준다는 게 무슨 뜻이니? 명의를 저한테 넘기시면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해 드릴게요. 보상금도 받고 세금 문제도 해결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런 거. 정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주녀가 엄마가 바보 같아 보이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땅 이미 계약 다 끝났어. 보상금도 받기로 했고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에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받으세요? 너는 몰라도 돼. 엄마 그 땅 제 명의로 넘기셔야 해요.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왜? 그게. 그 땅이 원래 아빠가 산 거잖아요. 그럼 상속이잖아요. 근데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명의를 엄마 앞으로 한 거면 그건 저한테도 상속권이 있어요. 상속권? 어이가 없었습니다. 주녀가 그 땅은 내 아빠가 내 이름으로 산 거야. 처음부터 내 명의 상속이 아니라고. 그래도 저도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저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너한테 무슨 권리가 있니? 나 쫓아낸 내가. 엄마 그건 수진이가 그러라고 해서. 그럼 내 잘못은 아니라는 거야?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 땅. 안 돼. 여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내 아빠가 나한테 준 거고 내가 지킬 거야. 엄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 지금 정말 힘들어요. 빚도 있고 이혼 위기에 놓여 있고 회사도 망했어요. 엄마가 좀 도와주셔야죠. 나도 힘들었어. 내가 날 쫓아낸 그날부터 지금까지. 엄마 제발요. 정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제 말 잘 들으세요. 그 땅 우리한테 넘기세요. 싫어. 어머니가 지금 어디 사시는지 알아요. 단지와 원룸이죠? 곰팡이 냄새나는 그 더러운 곳에서 혼자 사시는 거 다 알아요. 정숙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날 조사했어? 당연하죠. 어머니가 가진 게 뭔지 다 알아봤어요. 그 땅 빼고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넘기세요.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뭐? 어머니 힘들게 해드릴 거예요. 법적으로요. 상속권 주장할 수도 있고 어머니가 그 땅 제대로 관리 안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방법은 많아요. 정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해봐. 네, 해보라고. 법적으로든 뭐든. 근데 알아둬. 나 벌써 변호사 선임했어. 그리고 그 땅 가압류 신청도 다 끝났어. 너희가 뭘 해도 그 땅은 못 건드려. 며느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너희가 하게 될 거야. 여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혹시 아들 부부가 정말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제 아들이 상속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땅이 원래부터 의뢰인 명의였다면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남편분이 의뢰인 명의로 구입하신 거니까요. 아드님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이미 가압류 신청도 하셨으니 더 안전합니다. 걱정 마세요.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정숙이 사는 반지하 원룸 앞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나야. 문 좀 열어줘. 여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아들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빚이 5천만 원이야. 은행에서 독촉 들어오고 집도 곧 빼앗길 것 같아. 제발 좀 도와줘. 정숙은 문 뒤에 서서 조용히 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때 엄마 쫓아낸 거 매일 후회하고 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정숙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아들은 한참을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아들이 계단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수진이도 이혼하겠대. 회사도 다 망했어. 이제 남은 건 엄마밖에 없어. 여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직도 아들이었으니까요. 피를 나눈 자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들 때 넌 어디 있었니? 내가 굶주릴 때, 내가 죽고 싶을 때, 넌 제주도에서 웃고 있었잖아. 아들은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정숙은 창문으로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은 골목을 걸어 나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땅 절반만 주세요. 절반만. 그럼 우리 빚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안 돼. 어머니, 준혁이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차갑게 대할 수 있어요? 너희도 날 그렇게 대했잖아. 그건 그리고 말이야. 여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날 쫓아낼 때 진명의 이전 신청 제대로 안 했더구나. 뭐라고요? 그 집 아직도 내 명의야. 토지 명의는 건물만 준혁이 명의로 돼 있어. 며느리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은 토지 소유자한테 나와. 건물 소유자한테는 얼마 안 나오지. 그럼 그래. 그 집 보상금도 내가 받아. 18억. 안 돼! 안 돼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 집은 우리 거예요. 우리가 산 집이라고요. 땅은 내 거야. 너희가 실수한 거지. 어머니! 그리고 말이야, 수진아. 여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면 언젠간 그대로 돌아와. 너희가 날 쫓아낸 것처럼 이제 너희가 쫓겨나는 거야. 어머니! 제발! 정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몇 달 안에 변호사를 통해 모든 서류와 보상 절차를 걸치면서 정숙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보증금 5억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돈은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여자는 마지막으로 반지하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지옥 같았던 그곳. 하지만 동시에 여자를 강하게 만든 곳이기도 했습니다. 안녕.
여자는 조용히 인사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새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여자는 발코니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겨준 땅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 여자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나 잘 살 거예요. 정말 잘 살 거예요. 그날 밤 여자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여자는 지중해 해안의 호텔 발코니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모래사장 위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와인잔을 기울이며 여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네요, 여보. 여자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복수는 화내는 게 아니라 행복해지는 거였어요. 여자는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버려졌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라는 걸. 정숙은 새 아파트를 샀습니다. 서울의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가졌습니다. 아침마다 발코니에 나가 커피를 마시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요리 학원에 등록했고 서예를 배웠습니다.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비슷한 나이의 여자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얼굴에서 빛이 나요. 정숙은 웃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살. 이것이 진짜 자유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한편 아들 부부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을 잃은 아들 부부는 전세로 옮겼지만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매달 이자만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더 이상 남편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욕을 퍼부었고 밥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신 같은 쓰레기랑 살 수 없어. 며느리는 결국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며느리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빌었어야지. 그때 왜 쫓아냈어? 바보같이. 당신이나 어머니나 다 바보 같아. 수진아, 이혼해. 나 이제 당신 못 봐.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아들은 홀로 남았습니다. 일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자가 살던 원룸이 아니라 새 아파트 앞이었습니다.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드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올라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이 아파트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커튼을 쳤습니다. 며칠 뒤 여자는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유럽 한 달 일정이었습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평생 꿈꿔왔던 도시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바티칸 박물관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바르셀로나 해변에서 맨발로 모래를 밟으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정으로 그리스에 도착했습니다. 산토리니의 하얀 집들과 푸른 바다. 여자는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호텔 발코니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여자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야.
핸드폰에 아들의 문자가 몇 통 와 있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엄마 미안해. 영숙은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여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아파트 근처 조용한 골목에 있는 카페였습니다. 여자는 직접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카페는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늘었습니다. 여자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며 설렜습니다. 이것이 일하는 즐거움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여자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어온 이상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뭘 드릴까요? 영숙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메리카노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커피를 만들어 며느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뭐가요?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저도 지금 많이 힘들어요. 이혼하고 일도 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혹시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 돼. 어머니, 제발. 아까도 말했지만 난 네 어머니가 아니야. 그리고 난 너가 한 일 잊지 않아. 그때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발요. 나가 다른 손님들한테 방해된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값도 내지 않고 나가려다가 여자가 말했습니다. 커피값은 내고 가 5,000원이야. 며느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지갑 안에는 1,000원짜리 몇 장밖에 없었습니다. 카드는? 없어요.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어. 그냥 가버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카페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며느리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커피잔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로 정숙은 그 커피를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여자는 아파트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여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복수는 끝났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이제 여자의 인생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도 더 이상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덤덤할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꺼내 아들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며느리의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집 주소가 저장된 메모도 지웠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자.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카페를 확장할 생각이었습니다. 2호점을 내고 직원도 뽑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에서 일주일에 2번 봉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여자는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한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왔어요. 오늘 국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정숙은 국을 떠서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한 표정으로 국을 떴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더 이상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선택이었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요. 당신이 잘하니까 뽑은 거예요. 정숙은 웃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카페는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여자는 바쁘게 커피를 만들며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여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도시를 덮었습니다. 여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부자가 되었어.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부유해서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겨준 땅 덕분에 이렇게 살게 됐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신 걱정 안 해도 돼요. 나 잘 살고 있어요.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영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복수는 불행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밤도 평화로웠습니다. 그렇게 여자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었습니다.